고객님, 이러시면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탑승객의 어이없는 난동 때문에 충격에 빠진 한 여승무원이 있습니다. 대체 이 여승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이에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동경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깔끔한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낀답니다.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크거든요. 제 아버지는 해군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제복을 보며 자랐죠. 그 반듯한 모습에 매료되어 저도 언젠가는 멋진 제복을 입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규율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호기심도 키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임무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녔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제 성격을 만들어갔어요.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 됐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TV에서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 세계 각국을 다니는 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직업, 마치 저를 위해 만들어진 직업 같았어요. 하지만 승무원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체력은 물론이고 외국어 능력, 서비스 마인드 등 갖춰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조깅으로 체력을 키우고 밤늦게까지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했죠.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실전 경험도 쌓았고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신입 승무원 모집 공고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 테스트, 영어 능력 평가, 서비스 마인드 검증 등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했죠. 매 단계마다 탈락자가 속출했고 저도 떨어질까봐 불안에 떨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모의비 상상황 대처 시험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 난폭한 승객 대응, 응급 환자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잠재력을 발견했고 이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면접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2주 후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부모님께 전화드려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첫 비행을 나갔던 날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의 떨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만나는 승객들, 처음 해보는 기내 방송, 그리고 처음 겪는 기류 변화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매 비행을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해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승객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마치고 감사 인사를 할 때예요. 특히 비행 공포증이 있는 승객들이 저희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모든 비행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평소와 같이 승객들을 맞이하고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뒤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한 중국인 승객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그 승객은 이미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계속해서 추가 주문을 요구하고 있었죠. 중국인 승객들의 비매너는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아서 동료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제가 다가가서 정중하게 더 이상의 주문은 어렵다고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그 승객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생떼를 쓰기 시작했죠.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돈 내고 탄 비행기잖아. 내 돈 내고 마시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는 지침대로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승객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져만 갔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그의 말투에서 위협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즉시 기내 안전요원에게 연락을 취했죠. 하지만 안전요원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 승객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승객들의 불안한 표정이 더욱 역력해졌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승객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은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승객이 갑자기 저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고 순간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를 때리겠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누군가가 재빨리 일어나 그 승객의 팔을 잡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그는 빠른 동작으로 난동을 부리던 승객을 제압했죠. 진정하세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난동을 부리던 승객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너는 뭔데 참견이야? 이거나. 하지만 그 젊은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난동 승객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그의 침착한 대응에 다른 승객들도 안심하는 듯 했어요. 동료 승무원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 안전요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했고 난동을 부리던 승객은 별도의 좌석으로 옮겨졌어요. 휴게실로 들어서니 온통 그 남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레이첼, 아까 그 동양인 남자 정말 멋지더라. 다들 저렇게 듬직한 남자랑 사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흥분되어 있었죠.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위기의 순간에 구해줘서 그런지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상황이 정리된 후 저는 그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는 자신을 장대현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인이라고 말했죠. 그의 침착하고 용기 있는 행동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별도의 좌석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술에 취한 중국인 승객의 난동이 계속되자 기장은 안전을 위해 비상 착륙을 결정했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했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결국 경찰에 인계되었죠. 비상 착륙으로 인해 다음 비행까지 몇 시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 대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에게 점점 더 관심이 가는 걸 느꼈어요. 그의 차분한 말투와 지적인 대화,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낯익은 향수 냄새도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주책 맞은 짓인가 싶었죠. 이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현 씨는 대화를 마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혹시 한국에 오게 되면 연락해주세요.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저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일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난동 승객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대현 씨의 용기 있는 행동도 계속 생각났죠. 그 후로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직항 노선에 배정되었다는 거예요. 순간 대현 씨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새로운 나라를 경험한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쩌면 대현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밀한 희망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작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국의 첫인상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비행까지 3일의 여유가 있어서 서울 투어를 계획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문득 대현 씨의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현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현 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반가운 인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안부를 주고받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다음날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말을 더듬으며 수락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만났습니다. 멀리서 대현 씨의 모습이 보이자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현 씨는 더 멋진 뷰가 기다리고 있다며 기대감을 높여주었어요. 타워 전망대에 도착하자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대현 씨는 각 방향을 가리키며 서울의 주요 지역과 랜드마크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강, 고궁들, 북촌, 한옥마을 등을 소개하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며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대화를 나누다 문득
타워 난간에 걸린 수많은 자물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현 씨는 수줍은 듯 그것이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걸어두는 사랑이 자물쇠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현 씨가 우리도 하나 걸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친구로서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동의했고 우리는 기념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서 예쁜 열쇠고리를 고르는 동안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각자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후 함께 난간에 걸었습니다. 대현 씨는 이제 우리의 추억도 여기 남았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후 우리는 성수동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곳의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대현 씨는 이 지역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이곳이 지금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지만 한때는 가죽, 인쇄, 재화산업의 중심지였다고 했어요. 이 지역은 지난 몇 년 동안 변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건물 인테리어는 기존의 형태와 색상을 보존하면서 유니크함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특유의 벽돌색 인테리어가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길을 걷다 보니 붉은 벽돌 창구, 오래된 공장, 선적 컨테이너가 지금은 멋진 카페, 세련된 부티크 갤러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곳이 영국 잡지 타임아웃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뽑혔다고 해요. 타임아웃이 올해의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 공개하며 성수동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소개했더라고요. 한참을 걷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식집이 눈에 띄어 그곳으로 정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모던한 한국적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전통 한옥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비빔밥과 갈비찜을 주문했습니다. 돌솥에 들어있는 알록달록한 야채들과 계란 노른자, 색상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방황하는 제 손을 보더니 대현 씨가 비빔밥을 직접 비벼주었답니다. 대현 씨의 자상함에 한 번 더 가슴이 설레었어요. 비빔밥은 화려한 색감의 야채들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갈비찜은 부드러운 고기와 달콤한 양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대현 씨는 저의 서툰 젓가락질 모습을 보며 아빠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의 아기자기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 내부는 옛 공장의 모습을 살린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대현 씨도 저처럼 넷플릭스를 즐겨본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대현 씨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가 대세라면서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저는 처음엔 그저 단순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 깊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유명한 셰프들의 심사 방식과 요리 철학이 녹아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급식 대가의 요리 장면은 제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현 씨도 정갈한 한식 급식을 보니 학창시절이 떠올랐대요. 학창시절에 맛있게 먹었던 급식에 조리사분의 사랑과 정성이 담겼었다는 건 미처 몰랐다고 말했어요. 급식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요리라는 급식 대가의 철학에 한국인들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현 씨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답니다. 레이첼, 한국에서의 첫날은 어땠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특히 이렇게 친절한 가이드가 있어서 더 좋아요. 그의 얼굴에 살짝 홍조가 띄었고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대현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따뜻한 성격에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눈빛, 미소 그리고 배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창밖이 어두워져 오고 있었어요. 그와 좀 더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LA의 한인타운에 있는 포차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동료의 말이 기억났어요. 동료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선 늦은 시간에도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현 씨에게 한국의 진짜 포차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그는 흔쾌히 동의하며 바로 갈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포차로 향하는 길에 대현 씨는 한국의 포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6.25 전쟁 이후 서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최근에는 해외 매체에서도 한국의 포차 문화를 다루었다고 하더라고요. 포차에 대한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대현 씨는 아버지와 가끔 포차에 방문해서
아버지의 옛 추억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포차의 의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문하는 소소한 낙이었다고 해요. 포차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죠. 회사원, 대학생,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활기차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줄은 몰랐죠. 우리는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대현 씨의 도움을 받아 라면과 돼지 껍데기, 그리고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술과 함께 간단한 안주를 즐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현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포차에서는 더 그렇죠. 얼마 후 음식이 나왔어요. 라면은 생각보다 매웠지만 쫄깃한 면발과 얼큰한 국물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돼지 껍데기는 좀 망설여졌어요. 대현 씨가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한번 먹어보면 빠져들 거예요. 게다가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다고 해요.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집어먹었는데 놀랍게도 질긴 식감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부드럽고 쫄깃했어요. 특유의 고소한 맛도 있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나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포차의 분위기에 점점 젖어들면서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그때 갑자기 포차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밖을 내다보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 또 저러네. 포차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가끔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문득 기내에서 있었던 중국인 승객의 난동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동료의 모습도 생각났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의 행동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다를까 궁금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현 씨를 봤을 때는 대체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았죠. 특히 공공장소에서 더욱 그렇게 보였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눈치 문화도 한몫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를 마셨어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저였지만 분위기에 취해 생각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죠. 어느새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괜찮아요? 대현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요. 저는 대답했지만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대현 씨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대현 씨가 재빨리 저를 받쳐주었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어요.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죠. 저도 모르게 그의 체온과 향기에 취해 눈을 감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대현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레이첼, 조금 걸을 수 있겠어요? 신선한 공기를 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대현 씨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어요. 우리는 포차를 나와 한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강의 밤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의 밤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고 있었답니다. 강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저는 이 도시의 안전함을 실감했어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선선한 밤바람이 불어오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는데 대현 씨가 친절하게 재킷을 건네주었어요. 추워 보이는데 이거 입으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의 재킷을 받아 입었어요. 그의 체온과 향기가 남아있는 재킷을 입으니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들었죠.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저했어요. 긴 침묵을 깬 것은 대현 씨였습니다. 레이첼,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또 연락주세요. 아직 함께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렇게 우리의 한강 산책은 끝이 났어요. 대현 씨는 호텔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시 이곳에 올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번에 대현 씨와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설레임과 함께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우리 잘 될 수 있을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연의 설레임을 느끼는 레이첼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한국 방문에서 레이첼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